간밤 엔비디아가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AI 산업을 두고 계속해서 시나리오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강 서강대 겸임 교수이자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AI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질문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먼저 엔비디아의 간밤 하락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늘 그럴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어제 기준으로 프리마켓을 보니까 3%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하네. 지난 3년 동안 기억해 보세요. 2023년 3, 4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했는데 그때부터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2024년부터 쭉 매 분기 실적한 날 항상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그 전에 주가의 상승세가 과도한 기대가 좀 컸었다. 근데 요번에는 좀 재밌는 게 네. 최근 한 4개월 쉬고 있잖아요. 요즘 쉬었잖아요. 주가가. 횡보했고 그리고 5%는 좀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3년 동안 이 AI발 정말 그 광풍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말 뭐 묻지마 투자는 없었겠지만 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흥분됐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정상으로 좀 회귀하는 좀 더 네. 차분해지는 냉정을 찾아가는 시장의 이 국면에서 심지어 엔비디아 그 정말 대장주인 엔비디아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을 확인해야 되겠다 굳이. 근데 어제 또 보통 우리가 여담이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컨센서스 수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사이드 펀드 매니저들이 이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위스퍼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뭐 이익이라든가 매출 다방면에서 딱 한 군데만 빼고는 이 두 가지를 다 초과를 했었단 뛰어넘었죠. 말이에요. 그런데도 빠졌다는 얘기는 시장이 좀 글쎄요. 지금 AI발 뭐 과잉 투자네 뭐 이런 얘기가 막 산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마저도 조금 더 냉정하게 이거보다는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좀 갭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네. 사실 시장의 기대는 눈높이는 높았어요. 근데 그 눈높이를 엔비디아가 훌쩍 뛰어넘어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간밤 주가는 5% 넘게 급락을 했고 오히려 그동안 AI 성장과 함께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어질 것이다 라면서 AI 공포의 투매가 나왔던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간밤에 또 올랐단 말이죠. 많이 빠졌으니까요.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미에 조금 덧붙이지 못하고 왔는데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주식도 이제까지 3년 동안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실적 발표한 날 항상 많게는 6%, 3%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어떻게 됐죠? 주가 흐름이 견조하게 다 뚫고 올라왔고 그쵸. 최근에 한 4개월 쉬는 거는요.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사이드워킹 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이 AI발 냉정을 되찾아가는 이 간극이 있는 시장 상황에서도 이 정도 버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의 리더십이라든가 변함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소프트웨어에서 에서 네. 서비스 이런 것들 많이 빠졌죠. 그런데 분기점이 하나 있었죠. 지난번에 이제 엔스로픽이 뭐 클로우드 오퍼스 이런 거 하니까 막 다 그 뭐 쓸데 없어질 거야 했다가 실적 발표할 때 그 CEO가 결국은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걸 다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 갖가지 솔루션들,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내가 오케스트레이션 할 거야.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될 거야. 이게 이제 도이치뱅크가 그날 평가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비교적 정확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한 군데, 물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따가 기회 되면 좀 깊이 다루려고 제가 자료는 갖고 왔는데 AI가 접목이 되고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디스럽션이 되는, 그러니까 이 업종 자체가 완전히 그냥 옛날에 왜 핸드폰 이게 모바일 폰이 생기면서 코닥이라는 회사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네네. 이런 회사가 소수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초기에 이 AI 덕분에 뭔가 막 붕괴되면서 기존의 구조가 깨지면서 또 다른 뭐 업그레이드가 되는 회사들이 나올 거고 다양한 측면의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에서 에서 서비스들이 막 얼마나 빠졌냐도 중요하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AI의 소위 루저가 될 거냐 위너가 될 거냐, 어느 분야가 또는 기업이 될 거냐, 이걸 조금 시간을 갖고 좀 깊이 준비 공부를 하는 시기인
여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역시 소프트웨어 위기론에 대해서 시장이 좀 잘못 판단한 거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 업체 전반적으로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AI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는 위너가 될까요, 루저가 될까요? 뭐 혼재가 돼 있긴 하지만 총량 개념으로 볼 때 50%가 넘는다고 할 때 위너다. 50% 미치면 뭐 루저라고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때 저 같으면 한 30-40% 정도에 위치하는 약간 루저의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있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소프트웨어 애서 서비스라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이 솔루션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오너가 뭔가를 솔루션을 갖고 싶은데 내가 각각의 뭔가 그 메소달러지가 있는데 요거를 하나 쫙 묶어가지고 솔루션을 내가 만들지 못하니까 대신 해줄게요라고 하는 게 사스 기업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그 AI 뭐 하드웨어, AI 반도체건 뭐고 이런 애들이 그냥 투룩 찍으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관점에서 그런 약간의 좀 스크래치가 있을 만한 다른 대안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굳이 그런 업종을 네. 투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한 2달 됐습니까? AI주 중에 이제 그 레리 앨리슨이 이끌고 있는 갑자기 또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인텔? 아 인텔이 아니에요. 아 오라클. 오라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대장주 중에 하나죠. 근데 그 회사를 굳이 저희는 투자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CDS 프리미엄이나 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뭐 성장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뭐 굳이 그렇죠. 네. 그래서 프리미엄 이 CDS 상승과 관련해서는 사실 AI 전반적인 산업보다는 오라클 자체적인 기업 문제로 좀 봐야 된다. 그러면 오라클을 빼고 나머지 네. 투자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시각을 좀 지금 가지고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AI에 따른 파급력이 긍정으로 올 거냐 부정으로 미칠 거냐를 잘 좀 구분하는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고 뭐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희는 또 지금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럼 엔비디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3년가의 랠리를 멈추고 좀 횡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젠슨 황의 발언을 시장은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량 확보라는 단어 속에 지금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선점을 하는 게 오히려 마진을 빠르게 하락시킬 것이다. 이런 경고성 멘트가 나왔어요. 이렇기 때문에 또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금의 영향은 있었겠지만 작년에 마이클 버리가 또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한번 파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쓸데없는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요번에 한 얘기는 상당히 고민을 하게 하는 건강한 그 소재거리를 던져준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물론 그런 그 반도체 공급 또는 뭐 조달, 서플라이 여기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크게 빛을 발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뭐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 같긴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번에 치맥 회동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반도체 뭐 조달해야 되고 공급 뭐 내가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급이 딸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P와 Q를 얘기를 할 때 가격을 얼마나 줄 거야? 뭐 Q는 얼마나 그러면 해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텐데 제가 혼자 지금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되고 자 여기서 또 하나 마이클 버리가 아까 포인트를 준 거는 이렇게 많이 재고를 쌓아놓고 그 막대한 돈을 들어가면서 미리 프리페이드 선지급을 해서 재고를 쌓아놨는데 수요가 만약에 꺾이면 어떡할 거니? 이게 2000년 맞아요. 초반에 시스코가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의 돈으로 비용 처리 상각을 한 게 22.5조 달러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그건 뭐 한 1-20조 가치의 돈을 다 상각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미리 너무 많이 재고를 쌓아놨다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실제 어떤 작업을 하는지 현재 가서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적어도 3년 동안 불과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잔 말이에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매 분기마다. 맞아요. 그럼 그걸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너무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을 거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나 이 빅테크들의 구매 담당자든 CEO들이 그냥 뭐 야, 될 것 같으니까 무조건 사자 이런 의사결정을 할까요? 그렇죠. 네.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희 같이 하시는 그 다른 대표님의 사촌 동생분이 퀄컴의 구매 담당 디렉터예요.
그런 분들은 분기마다 한 번씩 아시아 순방을 하고 실제 마켓 점검하고 미국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신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가끔 뭐 랠리 앨리슨 아까 언급드렸지만 그분이 이렇게 실적 같은 거 뻥치고 그래서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AI 성장세가 꺾이겠습니까? 그렇죠. 앵커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I 성장세가 꺾일까요? 안 꺾일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네. 더 가속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위너와 루저를 가리는 작업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위너 쪽이든 루저 쪽이든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거는 효율성의 게임이고 시간 단축의 게임이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가 효율성과 시간 단축의 자유로운 업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국면별로는 디스럽티드 되느냐 누가 또 뭐 위너가 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AI 산업의 전반으로 볼 때는 AI 산업 자체는 성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그럼 거기에 수혜를 보는 엔비디아 등등 뭐 앞으로 꺾일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콩쿨에서 젠슨 왕은 항상 수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던 거겠죠. 네. 하지만 지금 또 하나 체크해보고 싶은 게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실적에도 중국 물량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중국이 해소가 되면 실적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텐데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답은 모르죠. 네. 시장은 귀신도 모른다고 하니까. 왜 실적 발표가 이렇게 사상 초유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빠질까? 굳이 이제까지의 경험을 놓고 볼 때 아까 표현드린 대로 기대가 좀 과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했어요. 그렇게 주가가 막 달력적으로 미리 선반영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에 대한 조금 냉정을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아까 마이클 버리 같은 그런 이슈, 그쵸, 또 다른 그쵸.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던져지면서 저는 그래서 조금만 확장해서 길게 관점을 가져가자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바람직하고 건강한 뭐 조정까지는 아닙니다. 지금은 좀 뭐 사이드워킹 쉬고 있는 행보하고 있다. 국면이지. 네. 그 아주 건강한 어떤 뭐 냉각기 뭐 그 정도 이해하고 있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저가 매수일까? 저는 단연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대표님, 이 부분은 기업들한테 살짝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 센터 전력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서명을 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수익성, 실적에 타격을 줄 텐데요. 네. 일정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오늘 그런 소식 때문에 실제 자료 찾아서 숫자를 대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빅테크들, 거대 회사들이 전력 비용으로 쓰는 게 총 수익의 한 1% 정도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맥시멈, 이 자체 전력 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걸 그럼요. 그로스로 탁 적용을 해보니까 수익이 한 15%까지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메타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게 이미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추가로 뭔가 그러니까 네트로 증가하는 비용을 따져보면 맥스 15%까지 갈까? 그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제가 매번 거의 강조드리는데 작년 7월 달에 그 감세안 통과했잖아요. 설비 투자 1회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00억 달러를 설비 투자로 한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게 과거 같으면 10년, 20년 찔끔찔끔 감가상각이 됐었어요. 이번에는 1회 인정 한 번에 다 비용을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런 전력으로 나가는 비용에서 조금 트레이드 오프되는 삼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숫자를 꼽을 수는 없지만 맥시멈 15%라고 하면 심각한 거죠. 수익의 15%니까 전력 그렇죠. 구축하는 네. 데만 드는데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10% 미만 5% 정도라고 하면 이 수익성들 다시 한번 해묵은 말씀드리면요. 이 M7을 포함해서 브로드컴까지 배트맨들의 그 그로스 마진 총 영업 이익률하고 ROE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단위 투자해서 애플 같은 경우 180% ROE고요. 뭐 어제 실적 발표했던 엔비디아만 해도 110% 정도 ROE가 돼요. 그리고 그로스 마진은 이 빅테크들 회사들의 평균 그로스 마진이 50%에서 한 7, 80% 정도 됩니다. 시장 평균이 20, 30%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수익성을 가지고 이 전력을 자체 조달해서 몇 프로 정도가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뭐 만약에 조정이 있더라도 뭐 저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입니다. 네, 앞서서 감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관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뭐 대법원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기업들 그리고 주들은 소송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그 소송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예전처럼
소위 말해 무자비하게 좀 하고 싶지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정치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대법원 이 위법 판결을 내준 거는 어떻게 보면 명분을 제공을 해준 겁니다. 자, 보세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제 새로 입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혼란을 굉장히 가중을 시켜. 이 양반 스타일이 그래요. 혼란을 딱 가지고 충격을 확 준 다음에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끌어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먹혔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낮춰져도 실효 관세가 16.1%인가 그 뭐 웰스파고나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니까 네. 기존에 한 15, 16% 정도 됐던 게 이번에 위법 판결에 따라서 적용이 되면서 한 9%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트럼프가 입각하기 전에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고 있었던 실효 관세 평균이 2%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어쨌건 지금 한 4배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 수입이 지금 한 2,700억 달러, 3천억 달러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데 자국 경제에 부담이 안 되면서 경제도 어떻게든 성장을 시켜야 되고, 그게 결국은 또 선거 목적일 그럼요. 수도 있고, 또는 그분이 뭐 신께서 준 미션이라 생각하는 인터뷰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건 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어느 정도 낮춰주고 싶은데, 이게 본인이 해놓은 말이 있고 뭐 재정 문제가 있고 하니까 딱히 좀 애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위법 판결을 딱 해주면, 보세요, 앵커님, 이번에는 보편 실효 관세,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232조, 122조, 338조, 301조 많습니다. 품목별 관세 이번에 때린다기 좀 그렇고 부과를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거래 상대국들에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행정명령은 이미 많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제공,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럼 낮춰줄게. 그러면서 또 이제 꼼수 쓰는 국가들한테 더 때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서 정부했죠. 움직이지 마. 그러니까 결국 달라지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제 정치적인 해석을 좀 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말씀이 나온 김에 일각에서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대법원 위법 판결이 되면 이게 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할 거고 재정 부담이 더 될 거니까 하는데, 한 3천억 달러라고 볼 때 미국 1년 연방 예산이요 7조에서 7.3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거의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거기에 한 4% 되거든요. 그리고 1년 올해 지난 2026년 1월 달에 미국 연방정부의 세수를 보니까 정확하게 5,599억 달러예요. 거기에 이게 누적적으로 지금 관세 수입을 따지면 이것도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5%면 상당히 큰 편이긴 하죠. 그래도 뭔가 대세에 어떤 지장이 있을까? 그리고 그저께 어제 미국 뭐 2년물 국채, 7년물 네. 국채 발행 경매한 거 아주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인다이렉트 비더라고 해서 외국인 투자 그 비중이 3분의 2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관세 뭐 위법되는 것 때문에 재정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고 금리가 더 상승할 것 같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달려들겠습니까? 경매에 참여해. 뭐 그런 해석하고 있죠. 네, 트럼프 관세와 관련돼서 정치적인 이슈 살짝 짚어봤는데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국내장은 워낙에 좋지만 미국 증시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중간 선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우상향을 생각하고 있어요.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네. 네.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 간에 경제를 양적 성장을 시켜주면 구성원들, 기업들이나 거기에 급여 생활자들인 국민들이나 어떤 식으로 부유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 좋고 국민들한테 좋고 대통령 지지 높아서 좋겠죠, 본인도. 네네. 그건 뭐 예. 알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흔들려서 AI 산업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중간선거 전까지는 미국 증시 상승세도 기대해 보자라는 대표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도주의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